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환경보건 이론서 50페이지 온열지수 여기서부터 진도를 들어갈 건데 앞에 부분에 2장 처음 대기환경 처음서부터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학습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어렵거나 되게 디테일한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단순 반복으로 문제의 내용에 익숙하게 다가가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공기의 조성은 아주 쉬운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최적 백분율과 중량 백분율 거의 비슷한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역시 최적 백분율, 부피죠, 부피. 최적 백분율이고 그 다음에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의 경우 흡기와 호기의 배출량이 서로 다르다는 거. 들어 마실 때는 공기 중에 있는 조성과 똑같이 들어 마시고 나올 적에는 아무래도 체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을 하게 되니까 비율이 좀 다르게 나온다는 거. 요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그리고 43페이지 맨 밑에 있는 성인의 일일 산소 소비량, 평균 일일 산소 소비량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라 하고 필기도 해드렸습니다. 올해 2019년 연구사 문제에 0.52kL라는 답으로 문제가 나왔었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적어두셨죠. 그 다음에는 44페이지에는 질소가 나왔다면 공기 중에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기체고 인체에는 해가 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기체지만 이게 고압 환경에서 작업을 할 적에는 색전증이라고 하는, 이거 공식적인 용어로 법적으로 잠한병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압 환경에서 급격히 저압으로 바뀔 때 체내에 들어와 있던 질소가 기포를 일으키면서 급하게 몸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와중에 혈전이 생기기도 하고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혈관을 막기도 하고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질소 색전증이었고요. 색자는 막혔다는 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가 됩니다.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가 되고 대륙권에서는, 그러니까 실내 바깥에서는 온실가스로 악명이 높은 게 이산화탄소고 물체가 완전 연소될 때 정상적으로 나오는 기체가 이산화탄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한량 같은 경우에는 인체가 생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 한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기준은 그거보다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법적인 기준은 그보다 훨씬 낮아야 되죠. 노약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임산부도 있으니까 생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 평균적인 그 한계보다 법적 한계는 훨씬 낮아야 됩니다. 근데 이산화탄소는 법적 한계가 따로 없습니다. 서한량이 있죠. 서한량은 얼마냐면 0.1% 1000ppm이었고 일산화탄소로 오는데 옆에 페이지 45에 있는 일산화탄소 경우에는 어떻게 질식가스, 침묵의 살인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한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매우 강해서 산소를 밀어내고 일산화탄소가 결합을 해서 체내, 세포 내에 산소 공급을 막는다. 그래서 뭐 심한 경우는 사망이고 그러지 않아도 정신지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 신경계통의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일산화탄소는 어떤 가스다? 이산화탄소가 완전 연소에 나오는 가스라면 일산화탄소는 불완전 연소될 때 나오는 가스여서 어떤 물질이 또는 어떤 연료가 연소가 될 때 완벽하게 연소가 되지 못하면 나오는 일산화가스다. 그래서 자동차가 공회전하고 서 있을 때 많이 나오는 게 일산화탄소다. 일산화탄소는 그래서 서한량이 이산화탄소의 10분의 1로 더 적고 훨씬 더 나쁜 가스니까 그리고 법적인 기준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낮다라고 해서 45페이지 중간쯤에 서한량과 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10년, 20년 전쯤에 공무원 시험에서는 서한량을 물어보는 문제가 꽤 있었어요.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가 산소 한 원자 차이고 서한량이 10분의 1이기 때문에 그걸 섞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서 나오는 문제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법적인 기준, 일산화탄소의 법적인 기준이 공간마다 다르니까
주차장 다르고 일반 작업장 다르고 학교 교실을 비롯한 실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각각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외워두셨다가 문제가 나오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먼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올 가을 들어서면서 공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썩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내일 좀 미세먼지가 좀 많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미세먼지는 PM10, PM2.5 이렇게 있고 각각의 주의보, 경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먼지는 일반적으로 인체에 해를 끼치는 먼지를 총칭해서 0.5에서 5 마이크로 사이가 폐포, 허파과리에 가장 잘 달라붙을 수 있는, 가장 잘 침착될 수 있는 사이즈다라고 해서 요 0.5에서 5 마이크로 요 크기도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군집독은 아까 나왔었던 이산화탄소처럼 실내 공기 오염 때문에 생기는 거고, 딱 이산화탄소 하나뿐만 아니라 메탄, 암모니아, 온도, 습도, 각종 냄새, 좋은 냄새건 나쁜 냄새건 음식 냄새건 이런 것들이 다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너무 많은데 거기 껴있을 때 생기는 게 군집독이다. 두통, 오심, 구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해결 방법은 환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46페이지에 기후로 가면 기후의 3대 요소, 그 다음에 4대 온열 요소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후인자, 기후수능, 기후수능 이야기하면서 고온순화 얘기했었습니다. 고온에 노출되어 고온에 적응이 되면 일반인들보다는 그 땀, 흘리는 땀의 염분이 적은 게 고온순화다. 왜 그러냐 하면 고온에 적응된 사람들은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염분의 배출을 적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구장창 계속 땀을 흘리는 일을 하는구나. 그럼 땀을 흘릴 때마다 염분의 소모가 계속 많아지면은 건강에 좋지 않겠죠. 열, 경련 이런 게 생기니까. 그러니까 몸에서 호르몬을 조절해서 땀은 흘려서 몸을 식혀줘야 하니까 땀은 흘리되 염분의 양은 줄이자라는 게 고온 순화입니다. 그러나 고온에 순화되지 않은 사람은 땀을 흘리면 염분이 많이 배출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백엽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고, 온도를 측정하는 측정 도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카타 온도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늘상 접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지만 카타 온도계는 어디 쓰는 거라고요? 실내 공기, 실내 기류, 미풍, 실내 공기, 기류를 측정할 때 쓰는데, 실내에서 바람이 뭐 세차게 불겠어요. 그러니까 미풍을 측정할 때, 온도계인데 바람을 측정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화씨 온도로 100도부터 95도까지 눈금이 5개고, 화씨 100도에서 화씨 95도까지 떨어지는 시간을 여러 번 측정해서 평균을 내면 그게 카타 온도계다. 카타라는 뜻 자체가 다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최근 시험 문제에서 뭐가 있었냐면 카타 냉각력의 단위 써드렸죠. 칼로리 퍼 제곱센티미터 퍼 세크. 다 적어드려서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습도. 습도가 3가지가 있었죠. 절대습도, 상대습도, 포화습도. 각각의 개념들을 꼭 알고 있어야 하고,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구구단만 외우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을 따로 외우실 필요까지 또 없고, 절대습도, 포화습도, 상대습도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다 나누고 곱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습도는 가장 우리가 쾌적함을 느끼는 습도가 40에서 70% 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 풍속, 복사열 이야기를 했고, 자, 50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오늘 진도 나갈 온열지수, 여기서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감되는 사람이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온도와 습도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쾌감 범위가 거기 양쪽 가로 2번에 나와 있죠.